이 외환시장의 불안해 정도를 팩트로 말씀드리면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두 번의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높은 환율을 지금 연말 연초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위기와는 다르다.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역사상 소매 판매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건 처음이고요. 역대 최저치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등장하면 1,5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신사임당은 그래도 제일 자주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오랫동안 또 신사임당 채널에 어렸을 때부터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정겹고 또 이 자리에 앉으면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지만 아마 지금 이후는 웃음기가 좀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명확하게 경기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일단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실 때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죠. 근데 근래 특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작가님 인생 동안에 역성장을 경험했었던 건 이번이 두 번째인 거예요. IMF 외환위기. 그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역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역성장이었던 거예요. 인생 동안. 마이너스 성장.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그 경제 위기를 겪었고 21년 성장률을 보면 4.1%로 급반등하는데 이건 기저효과에 따른 거예요. 21년 경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21년도 좋지 못했고 그리고 22년 1%대 성장, 23년 1.4% 성장, 그리고 24년은 2.2%로 추정치를 제시했지만 이 2.1%, 2% 수준의 성장은 역시 1.4%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고 25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저는 중립적으로는 1.9%, 다른 몇몇 부정적 시나리오들이 가미되면 1.6%로 전망한다라고 제가 지난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함의를 말씀드릴게요. 20년 역성장했고요. 그러면 21년, 22년, 23년, 24년 평균적으로 기저효과를 좀 가감해 보면 대략 한 1.8%씩 줄곧 성장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대략. 그러니까 1%대 성장을 이미 21년, 20년은 1%도 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0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2%대 성장을 유지하다가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있었지만 기저효과를 상쇄시키면 가장 쉬운 기저효과 상쇄 방법이 23년이 1.4%고 24년이 2.2%니까 이 둘을 평균하면 몇입니까? 1.8%거든요.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률을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2020년부터 우리 경제는 이미 1%대로 내려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기획재정부가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 그 경제전망이 1.8%입니다. 25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는 기획재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 전망조차 다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치부했던 그 전망조차 1%대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얘기했지만 이 1.8% 성장률 전망치에는 2024년 12월에 등장했던 비상계엄 선언 사태,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 이런 일들이 전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1.8%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다라고 해도 크게 과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조차 1%대로 전망하고 있고 그 부정적 요소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GDP 통계는 분기별 데이터거든요. 당연히 12월, 1월 데이터는 1월, 2월, 3월 1분기 GDP 데이터는 4월 말에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영하기 전 단계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신사임당에 나와서도 매번 낙관적인 전망이 반복되다 보니 세수결손이 발생한다 그 말씀 드렸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예산은 국회 의결을 통과해서 예산안이 던져졌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25년 한 해 예를 들어서 350조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거야. 법인세, 또 소비에 따른 뭐 부가가치세, 뭐 그 밖에도 상속 증여세, 부동산 거래세, 수많은 소득이나 세금이 들어올 텐데 그게 세입인 거예요. 근데 경제가 1.8% 성장할 거라고 전제해 놨을 때의 세입과 실제적으로는 1.5% 성장률로 만약에 진입할 때의 세입은 다르겠죠. 그래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그나마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때 그때의 세입은 한 350조 들어오지 않겠어? 근데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1.5% 성장밖에 안 되면 그것에 맞는 세입이 있겠죠. 세금을 적극적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소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나오겠습니까? 소비가 더 위축되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1월에 제시했던 기획재정부의 전망은 세수 결손을 거의 예고하다시피 한 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세수 결손이 23년에도 24년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5년에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있겠다. 그러면 25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영역들을 보면 R&D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써야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써야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보존책 또 적극적으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박람회 개최 뭐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입이 걷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세수 결손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세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경기 부양책을 단행할 수가 없다. 세수 결손의 현실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이번 전망에 전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당면해 있냐면 삼성전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반도체, 이 D램 매출액 전망이 이렇게 어둡게 전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D램 수출이 어둡게 전망된다가 아니라 D램의 매출액, 글로벌 매출액, 시장 규모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던 흐름이어서 이제 점차 성장 둔화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을 AI 부문의 반도체, BAI 부문의 반도체 이렇게 구분했을 때 반도체 전체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BAI 부문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 겁니다. AI 부문의 반도체는 아직도 뜨거운 여름입니다.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한테만 공급을 받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빨리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통과해서 제2의 공급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퀄리티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입장. 그러니까 결국 지금 겨울이 온 건 반도체가 아니라 D램과 같은 BAI 부문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 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사실 D램 시장에서는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기술 격차가 축소되거나 오히려 뒤집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장악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전제하에 이제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외수도 어려운데 내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더 부정적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 정말 내수가 어려울까? 아직까지는 제가 GDP 통계가 안 나왔다고 했죠. 나온 통계가 뭐 있을까? 예를 들면 심리 지표밖에 없어요. 12월 달에 소비 심리 지표, 기업의 경기와 관련된 선행 혹은 동행 지표들, 경기 판단과 관련된 이런 BSI라고 하죠. 그런 지표들, 심리 지표들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25년에 드리워진 이런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25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화될 텐데, 그죠? 그것에 따른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세계적인 보호무역 조치의 등장, 이런 것에 따른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지난 12월 그리고 지금 1월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치제적 소비 지출 항목들은 먼저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가 갑자기 위축되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될 때 쌀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근데 뭐를 줄여요? 사치제적 지출. 사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치제와 유사한 성격의 지출 항목. 예를 들면 테니스 레슨 같은 거, 골프 레슨 같은 건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레슨 같은 거. 그리고 마사지라든가 피부 관리 같은 거. 이런 게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체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 업종에 계신 분은 댓글로서 나 그런 업종에 있는데 정말 지금 그 수요가 급감한 걸 공감한다고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이 좋은 댓글이죠. 정말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치제적 소비 지출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특히 또 어떤 지출이 주냐면 외식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해야 되지만 식사를 거르는 게 아니라 외식 소비보다는 집에서 요리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소비 지출 항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치제적 서비스 지출 혹은 외식 소비 지출 다 뭐예요? 자영업자예요. 우리나라 2,700만 취업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650만이 자영업자예요. 이 자영업자는 이 내수 경기 침체를 그대로 느껴요. 더군다나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또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우리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마치 먹구름과 같은 이런 현상, 그리고 거대한 물음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아세요? 정치적으로 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 투자자들이 투자를 취하해요. 비상계엄 선언 다음 날 제가 두 개의 금융사와 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가 기조 강연자로 참여하기로 이미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금융사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을 한 50개, 70개 기관 투자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을, 예를 들어서 1,000조짜리 이런 기업을 사서 2,000조로 만들자. 이런 식인 거예요. 투자해서 이 소유주를 바꾸고 매니지를 잘해서 얘를 혁신 기업으로 바꾸고 그럴 만한 기업들을 고르겠죠.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PE사의 역할인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버섯 공장이 있어요.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300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포장하는 인력입니다, 주로. 근데 산간에 있는 지방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턴오버가 심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공장 자동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공장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공장을 삽니다. 투자자들과 함께. 산 다음에 그 가치를 끌어올려요. 공장 자동화를 위한 투자를 단행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다시 적절한 소유주를 찾게 해줘요. 그러면서 가치 상승폭을 누리는 방식이 이 자산운용사나 PE사가 보통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제가 그 세미나에 갔는데 이미 여기에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일날 다 투자 초래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국의 주식을 버리고 한국의 원화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소위 강달러를 만들고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게 한국 경제 또 경기 악순환을 야기하겠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JP모건도 1.7에서 1.3%로, HSBC도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마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종전에 봤던 전망보다 더 부정적으로 전망치를 옮겨잡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러다가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다만 잃어버린 10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처럼 제로 성장을 지속하면 잃어버린 10년인지, 1%대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인지,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잃어버린 10년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숫자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잃어버린 10년을 만약에 여러분들을 또 공감해 주신다면, 세계 경제가 평균 3.2%씩 성장하는데 우리 한국 경제는 1%대로 성장한다. 잠재 성장률이 2%고 2%가 안 되는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한다. 그럼 저는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성장률이라고 봅니다. 저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잃어버린 10년을 만약에 1% 성장세가 10년 연속 지속된다. 그러면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우리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약 14%대의 고성장 국가에서 1%대 저성장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화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020년 팬데믹 이후 우리 한국 경제는 1%대 성장으로 진입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실질 성장률이고요. 잠재 성장률을 봐야 돼요. 잠재 성장률은 그 나라의 산업 구조, 그 나라의 인구 구조, 그 나라의 어떤 수출 구조, 기술적 수준, 자원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나라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느 정도 성장할까를 가늠하는 것이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제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설명드려보면,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이미 1.8%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 성장을 이미 2020년 정도부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잃어버린 10년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10년 진입했다라고 가정하고, 잃어버린 10년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까, 그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이런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정국을 맞이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그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서 다시 한번 중성장 국가로 혹은 고성장 국가로 도약해보자 하는 구조적인 개편에 대한 정책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구조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물론
그것도 이해합니다. 너무나 위중한 상황을 당면했기 때문에 급급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 나가자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급급한 일에 정말 이 당면한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고성장 국가로 도약하는데 더 뒤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면 잃어버린 10년 오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안 온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 차라리 부정적으로 가정을 하고 절대 우리가 제로 성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편을 할까? 산업구조 재편, 수출구조 재편, 기술혁신, 기술인재 양성, 저출산 고령화에 적정한 대응, 이런 구조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그 대응 택지를 적절히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2025년 상반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시점을 놓치면 정말 제로 성장으로 갈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홍보 말씀 꼭 올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접하기 위한 오피셜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름하여 경제기숙사, 경제하숙집 이렇게 이름을 칭했는데요. 매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경제지표가 현안이다라는 것을 안내해드려요.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칼럼도 기고하고 여러분께 글도 제시하고 사진도 제시하고 공지도 올려드리고 또 매월 온오프 병행으로 특강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외환시장이 불안합니다. 1,400원대의 강달러 환율에 이미 11월에 진입했고 그리고 1,450원, 60원, 70원, 80원 수준에 육박한 외환시장 불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1월 16일 금통위 결정도 역시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심각한 내수부진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배경이 바로 강달러인 거죠. 강달러 환경 속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것은 추가적인 강달러를 야기해서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그것이 또 어떤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만든다든가 외환 건전성을 해친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이 외환시장의 불안의 정도를 팩트로 말씀드리면 정확히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번의 경제위기 때 외환시장이 급격히 불안했고 슈퍼 강달러를 야기했었던 시점이죠. 그로부터 이 두 번의 위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가장 높은 환율을 지금 연말 연초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 때 1962원을,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70원을 기록했었고 그 이후 가장 높은 강달러 1400 약 80원에 육박하는 그런 환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이 불안해요. 그 불안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과거처럼 경제위기 때마다 외환시장이 불안했으니 지금도 경제위기인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도 그렇고 아마 1000번 정도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는 다르다. 경기침체는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경기 순환 주기가 있거든요. 이게 경기만 순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순환해요. 우리 신사임당 채널이 어떨 때는 조회수가 폭발하다가 어떨 때는 조회수가 좀 정체되다가, 그러니까 이 조회수로 봤을 때 조회수의 확장 국면이 있고 또 하강 국면이 있는 거예요. 항상 확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작가님의 미모에도 되게 멋있습니다. 우리 남자 작가님이신데 여러분은 잘 못 보시죠. 굉장한 훈남이세요. 근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외모의 수준이 지금 멋있지만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오늘 샤워를 했더니 내가 또 이뻐 보이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외모 수준도 급등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기업의 매출액도 있는 거고 모든 게 등락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순환할 때 확장 국면이 있다가 영원히 확장하는 건 아니니까 하강 국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강 국면에 있을 때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를 바로 하강 국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이 확장 국면입니까? 하강 국면입니까? 하강 국면이에요.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위기랑은 달라요. 경제 위기는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는 경기 사이클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완전히 경제가 주저앉는 현상, 그것을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경제 위기,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또 1997, 8년 IMF 외환 위기, 시스템적 그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있는 벽이 위태위태해요. 그게 벽이 넘어졌어요. 이건 위기죠. 근데 넘어질까 위태위태한데 어찌됐든 이걸 막아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건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대증요법이라도 막아냈다면 경제 위기는 아닌,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강달러는 위기 상황의 강달러냐? 아닙니다. 이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제 위기 때는 한 번씩 스파이크를 찍죠.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스파이크를 찍습니다. 마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러면 전쟁 국가의 통화가 어떻게 될까요? 급락하죠. 루브라를 내던지는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화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5만 원짜리가 5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원화를 내던지는 거, 내던지고 차라리 안전자산을 갖자 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스파이크를 찍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강달러 현상은 상대적으로 스파이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의 외환시장 불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환시장 불안을 구분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번의 세계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심지어 강연할 때 따라해달라고까지 해요.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경제 위기라고 정의할 것인가, 저성장 고착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세계 경제가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계속 평년 성장률 약 3.7%를 밑돈 채 움직여요. 이게 리세션인 거고, 이게 하강 국면인 거고, 이게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지 경제 위기와는 다르다. 물론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 위기라고 전제했을 때의 나의 의사결정과 저성장 고착화라고 가정했을 때의 나의 의사결정은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로 가정할, 경제 위기라고 만약에 가정하신다면 미국발 경제 위기 옵니다. 정말 미국발 경제 위기 온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일부 그 배경을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현상,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낮게 전개된 현상, 이게 경기 침체, 경제 위기의 징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분들 지금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너무나 치솟아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강달러가 문제예요. 이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았을까요?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이고, 너무나 견조하기 때문에 서둘러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금리 중단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 10년 물국채 금리가 치솟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강달러를 만든 겁니다. 왜 역전됐을 때 미국 경제 위기 온다고 하고 또 다시 정상화됐는데 또 경제 위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 위기의 정의를 구분하십사.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는 어떤 것이냐? 왜 이렇게 강달러가 나온 것이냐?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입니다.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경제적 충격이 작용됐고 제조업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습니다. 서비스업 기업 심리 지수도 얼어붙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하고 생산할 여지가 없어요. 생산하고 싶지도 않아.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들은 팔려야 만들죠. 팔려야 만들지 팔리지 않는데 왜 만드냐. 기업의 심리가 얼어붙는 것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얼어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털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못했는데 좋지 못한 펀더멘털에 더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강달러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경제 위기 상황의 강달러가 아니라 첫 번째,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화된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강해서 미국 경제의 달러, 미국의 달러의 강세화가 전개된 것이다. 또 미국은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처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데 한국은 좀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금리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금리 격차가 아무래도 더 벌어질 것 같아 하는 그 전망, 시장의 전망이 강달러를 만드는 겁니다. 선행적인 겁니다. 선행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이 결부되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또 강달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달러를 야기한 것이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강달러가 야기된 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흐름을 보면 성격에 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바로 이게 달러의 강세냐 원화의 약세냐 지금은 둘 다 결부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원화의 약세화를 설명드린 겁니다. 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한국 경제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우리 한국의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했었던 건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역사상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건 처음이고요. 더 중요한 건 24년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2.1%. 이것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24년이 마이너스 2.1%예요. 그런데 이게 11월 누적치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데이터가 12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데이터는 어떨까요?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소매 판매액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래도 12월에 특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말 특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항상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24년 12월의 소매 판매액은 23년 12월의 소매 판매액보다 늘었을까 줄었을까? 이때는 정치적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등장했잖아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마이너스 2.1%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2개월 중에 1등분이니까 12분의 1의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 기여도가 크지 않으니까 24년 11월 기준이든 12월 기준이든 연간 기준이든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은 마이너스 2% 정도 되겠다. 이게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런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어요. 근데 어떤 소비가 줄었을까? 이 소비 품목을 좀 나열하면요. 크게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로 구분합니다. 내구재는 보통 이 듀러블 굿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5년 정도 이상 쓰는 품목들, 3년 이상 쓰는 품목들, 스마트폰, 뭐 가전제품, 랩탑
이런 것들이 자동차 이게 내구재예요. 준내구재는 주로 옷 같은 신발 같은 뭐 1년에서 2, 3년 쓰는 거 그런 게 준내구재입니다. 비내구재는 식료품 같은 경우 그래서 비내구재를 직접 소비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품목을 보면 뭐는 줄고 뭐는 늘은 게 아니라 다 동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비내구재마저 감소하는 현상. 이것은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이 내수 부진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금리 인하를 1월 16일 날 못했었던 이유는 바로 강달러라는 현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내수 부진이 심각하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어두우니까 한국 원화를 버리고 싶은 그 투자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게 환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중단설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거의 5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거예요. 그럼 향후 미국은 금리 인하 중단할 것 같아 하는 소식이 접할 때마다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너무 탄탄해.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물가는 여전히 높아.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가 있어? 못하죠. 그게 금리 인하 중단설이에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으니까 시중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중금리는 강달러를 이야기하죠. 그 나라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를 뜻하니까 이게 강달러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요. 실제 달러 인덱스도 높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만 높고 달러 인덱스는 낮은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높은 상황에서 강달러 현상, 고환율이 야기되니까 이건 두 가지가 함축된 것이다. 원화 약세와 또 달러 강세가 이게 같이 결부됐으니 원달러 환율이 그 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도 비교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비교했죠. 한국은행은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죠. 미국은 금리 인하 중단할 것 같죠. 중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단하진 않을 겁니다. 매우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마지막 펀더멘탈을 보시면 미국 경제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정말 날아갑니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GDP 1위 국가가 3%대 성장률을 유지한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강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한 10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만 된다면 미국으로 돈이 쏠려서 그래요. 주식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요. 채권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쏠려요. 그 쏠리니까 강달러가 또 약이 돼요. 강달러가 약이 되니까 기왕이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다 하면서 또 돈이 유입이 돼요. 그게 미국의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자기 자본이 충분하니까 또 미래의 기대감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신규 R&D 투자를 지출하고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주가 지수를 보면 세계 시가총액에서 5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역시 강달러가 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는 더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적용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환율이라는 이 변수를 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라는 그 결정조차 1월 16일 결정조차 내수 부진이 너무나 심각한데 그럼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달러 환경 속에서 금리 인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지금은 위기 상황의 강달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강달러의 지속이라고 평가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원달러 환율을 여러분이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게 환율 전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환율을 들여다보는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1,500원 상방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재고조되거나 혹은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또 발생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등장하면 1,5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강달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반영된 강달러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 의견을 드린다면 이걸 강달러 뉴노멀이라고 하죠. 1,400원대 환율에서 내려오기는 쉽지는 않은 모습. 떨어져 봐야 1,350원. 이 강달러의 뉴노멀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1,400원 후반대의 환율에서 그래도 1,400원을 향해서 이 균형점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강달러 현상 압력이 다소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해석하에 여러분들도 이런 환율 외환 시장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달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강달러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강달러의 장기화, 1,400원대의 환율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한국은행은 내수 경기가 얼마나 부진한다 한들 도저히 금리 인하할 수 없다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근데 이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웃는 기업도 있고 우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했습니다만 신사임당 이 유튜브 채널 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강달러가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강달러 때문에 왜냐하면 유튜브 수입금은 달러 베이스로 입금이 되니까 같은 조회수 대비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기회인 그런 섹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인 거고요. 그 밖에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화장품 기업. 매출이 뭘로 나와요, 주로? 북미 지역에 엄청난 수출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베이스로 매출이 기록되는 거니까 웃을 수 있죠. 근데 강달러면 뭐 수입 물건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화장품 업계에서 예를 들면 원자재 중에 가장 많은 원자재 중에 하나가 파뮤인데 그 파뮤를 언제 사올까요? 약달러일 때 사옵니다. 약달러일 때 파뮤를 많이 사오고 적어도 6개월분의 소재를 확보해요. 그리고 강달러로 전개되면 그 소재를 소진하는 방식이고 약세화가 다시 전개됐을 때 그때 소재를 다시 사옵니다. 그러니까 약달러일 때 소재를 사와서 지금 비싼 가격에 수출하는 거니까 화장품 기업은 웃을 수 있죠. 단기적으로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제과제빵, 스낵류 혹은 라면 뭐 이런 식료품 기업들도 북미 지역 등지에 달러 베이스로 수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료품 기업들의 원자재가 뭐예요? 주로 밀, 배두, 옥수수, 전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수입 물건 가격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강달러이면 치솟겠지만 약달러일 때 사옵니다. 농심그룹 같은 경우도 그 재고를 1년치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 약달러일 때 그런 소재를 확보하고 강달러일 때는 이 소재를 소진하는 방식이고 강달러니까 더 많은 매출액이 찍히는 거죠. 웃을 수 있어요. 우는 기업은 뭘까요? 강달러일 때 주로 수입업체들이죠. 수입업체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했을 때 통상 대기업은 수출하는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재는 누가 주로 공급해요? 부품 소재, 장비 누가 공급해요? 중소기업이 공급하죠. 예를 들면 화장품 업계나 식료품 업계에서 이 핵심 뭐 과자나 스낵이나 빵 같은 걸 만들겠지만
혹은 음료수 같은 걸 만들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용기는 누가 만들어요? 중소기업들이 납품해요. 근데 용기 업체들은 이 원자재나 원료를 수입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용기는 이미 1년 동안 계약하에 공급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약달러일 때 계약을 체결해요. 그 용기를 매월 얼만큼씩 공급하기로. 근데 약달러일 때 예를 들어 이런 용기를 100원에 납품하겠어요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강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100원에 못 맞춰요. 지금 역마진을 보고도 마이너스 마진을 보고도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내년 또 살아가고 계약을 유지해야 이 중요한 이 고객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강달러에 따른 영향에 대한 한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멋있는 사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파의 모습이 뭐냐면 대기업이 이렇게 있고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보통 뭐 테헤란로 보면 큰 길가에 대기업들이 있죠. 그 대기업 뒤에 이제 중소소상공인들이 쭉 있죠. 근데 햇빛이 비치는데 대기업들은 햇빛을 봐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못 봐요. 그런 그림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좀 절감했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강달러의 영향이 오는 거죠. 이게 내수부진인 거야. 그리고 이런 현상이 소득 양극화를 또 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10분위 그리고 1분위, 10분위가 고소득층, 1분위가 저소득층. 고소득층은 왜 고소득층일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직장인이기 때문에 소위 고소득층인 거고 뭐 죄송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임시 일용근로자나 소상공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거나 하는 경우니까 저소득층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런 현상 속에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우리 2천만 가구의 양극화를 또 만들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강달러 현상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강달러가 장기화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달러가 단기간 안에 마무리된다면 그것에 충격을 경험하는 주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체도 있겠지만 이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기업들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진 원자재를 강달러로 사와야 되는 격이 되니까 실제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천연가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럽과 미국 같은 북미 지역에 정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늘었어요. 천연가스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해지고 근데 이 와중에 생산 차질이 일부 있어요. 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스관을 중단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또 부족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좀 많은 투자자들이 투기 세력이라고 좀 표현하다면 이 천연가스 선물 시장에 대규모 투자 자금을 늘렸습니다. 한 40%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결국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강달러가 맞물리고 있으니 그 비싼 원자재를 비싼 달러를 주고 사온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온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렵겠다. 모두에게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본다면 24년 2.1에서 2.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했었는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인 거죠. 그러나 25년 경제는 중립적으로 전망했을 때 1.9%로 제가 전망치를 제시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 세 번째 1.6%의 성장세로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강달러 장기화가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어떤 현상을 이야기할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1.3, 1.5, 1.9, 2%라는 목표 물가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 제가 그동안도 강조를 했지만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것이다. 이 부분은 잠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요.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씩 계속 올랐죠.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100% 오른 거고 2,000원에서 3,000원이면 50% 오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와 물가 상승률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이미 비싸진 물건 가격에서 또 1.9%가 오르는 거니까 이미 비싸졌는데 거기서 1.9%가 또 오르니까 정말 물가 부담은 가중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깐 가지치기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률의 둔화 이것을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강달러 때문에도 금리 인하를 못했겠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는데 강달러 환경 속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보통 달러 베이스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달러 환경 속에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해당 수입 물건을 바꾸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최근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3.2%인데 달러 기준은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3.0%로 치솟았죠. 바로 이겁니다. 강달러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입 업체들의 수입 물가 부담은 빨강색 원화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재직 가격, 펄프 이런 이 종이 원료 가격이 상승해요. 수입 물가가. 그러면 이 원료를 가지고 이 종이컵을 만드는데 종이컵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국은 반영되겠죠. 그 반영되는데 평균적으로 460여 가지 소비 품목 중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서 소비자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그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졌지만 강달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게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해서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웠다. 강달러와 2차 인플레 우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말이죠.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저마다 자국이 생각하는 적정한 금리를 찾아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보세요. 금리를 인상했다가 지금 0.5%까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스웨덴 2.75%까지 인하했습니다. 유로존도 적극적으로 인하했고 캐나다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빅컷으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저마다 자국의 물가 상황,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한 금리를 설정하고 이걸 중립금리라고 하죠.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적정한 금리가 도래돼야 균형점에 도래돼야 그 나라의 건전한 경제 발전, 적정한 물가 안정, 적정한 경기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강달러와 2차 인플레라는 우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수 부진,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적정한 금리를 찾아 피벗이라는 여정을 단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정한 금리를 찾아 못 간다. 그것은 또 하나의 숙제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금리를 인하해도 욕먹어요.
인하해도 야, 강달러 더 유발하는 거 아니야 하고 욕먹고, 금리를 동결해도 이 내수부진 상황에 금리를 인하 안 하면 어쩔 거야 라고 욕먹어요. 이게 통화정책의 딜레마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였고, 저는 이런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을 어떤 선택지도 안 좋은 선택지인데 그 선택지 중에 그나마 덜 나쁜 선택지를 고르는 여정, 그런 통화정책 의사결정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도저히 2025년 1월 16일 첫 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는 더 좋은 선택지를 찾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다. 금리 인하를 못했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그 상황 하에 2차 인플레를 야기해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고금리가 더 한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게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겠죠. 강달러 장기화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 2%가 채 안 되는 1%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면에서 물가는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해요. 그러면 어떤 장단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합니까? 경기 부양적 금리를 결정해야 됩니까?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국 이 강달러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내몰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인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서 저물가 저성장이면 금리를 인하하고, 고물가 고성장이면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그 국면에 적절한 의사결정,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국면에는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내리는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표현했었던 것이, 한국이라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어요.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죠. 그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회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한국이라는 배는 지금 스스로 난파될까 두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경제 국면을 이렇게 개념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경기 판단을 건전하게 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